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거래도 활기를 띠는 등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규제 풍선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급을 늘리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서울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땅꺼짐이 발생한 가산동 주민들은 불안함에 귀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소득과 부동산은 물론 관련성이 적은 병역 자료까지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걸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체크지. 이걸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많이 하죠. 문 대통령은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초래된다며 국회에 전향적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북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면 뭔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건지 그래도 부동산은 만한 투자처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부는 연일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이 호언장담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로 이해되고 있는 듯합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도 부동산 문제 묘책을 내놓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섰는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과는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동안은 주로 돈줄을 막고 세금을 더 매겨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국토교통부와는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토부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수도권 추가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 주택 3채 이상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종부세 강화를 제안했던 이해찬 대표가 공급 확대를 주장한 것은 수요 억제에만 주력하다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선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현 정부와 여권의 철학이 과연 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정부 부처와 일선구청 등엔 이른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기재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두고 과열지구의 신규 주택에 한해서 세제 혜택 축소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노출되면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문팬에 올라온 김현미 장관 경질 주장글입니다. 전세대출 못 받게 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취소하지 않나. 갑자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겠다고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나. 종부세 올렸으면 거래세 내리는 건 경제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상식 아닌가.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장관, 자르지 않다가 정권 지지율 하락이 더 가속화될까 봐 걱정된다고 썼습니다.
말 좀 예쁘게 해라. 우리라도 응원해야 한다. 문 대통령께서 경질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지라며 반박하는 댓글도 달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영구와 땡치리급, 전세 대책과 임대주택 대책 보면서 참을성 폭발, 이미 김수현, 김현미 두 사람의 지지율 20%는 까먹었다 등의 공감 댓글도 달렸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문 대통령을 믿고 따르지만 그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믿음을 주진 않는다며 대통령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책이 장난이냐며 집 가지고 장난치는 국토부 차라리 없애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값 오르는 추세를 보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반 아파트로, 강남 지역에서 강북 수도권으로 정부의 규제가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 부동산 시장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제는 오피스텔로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입구부터 길게 줄이 이어집니다. 9시 정도 오픈하기 전에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오래 기다려서 들어왔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들어왔는데 역세권의 2,500실 규모와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이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서 눈길을 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한 주거 생활에서 예전과 다르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오피스텔 수요는 올 들어 조금씩 확산돼 왔습니다. 안양의 한 오피스텔이 평균 청약률 105대 1을, 광교 신도시의 오피스텔도 5대 1을 넘겼습니다. 7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달보다 14.3% 늘었습니다. 상반기 전체를 봐도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작년보다 17%가량 많아졌습니다.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아파트에 각종 규제가 몰려있는 사이 오피스텔로 여유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겼다는 진단입니다. 강력한 정책이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런 세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이제 오피스텔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사무용 공간에는 공실이 적지 않아 수익률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대상인 건물들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몇 달째 상가나 사무실을 비워두는 곳이 속출하면서 이른바 강남 불패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특히 내수 경기가 그만큼 얼어붙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공실의 공포, 오늘은 첫 순서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호황을 누리던 청담 명품 거리입니다. 최근 주인이 떠난 텅 빈 상가로 가득하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4개 건물을 연달아 지나쳐 왔는데 1층 상가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1km 정도인 거리에 1층이 공실인 건물이 16개나 됩니다. 캐주얼 브랜드가 건물을 통째로 임대했던 곳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썼는데 워낙 비쌌어요. 한 2억 정도 월세가. 이제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금액대. 경기는 예전 같지 않은데 임대료는 여전하니 해외 명품 브랜드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공실이 장기화되면서 관광객들도 외면합니다. 韓国には高級ブランド品を買いに来るイメージが日本人はないので、皮膚管理ぐらいしかチョンダムドに来る機会はないです。 인근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해외 직구 등 소비 형태가 변한 탓도 있지만 긴 터널로 들어가는 듯 엄습하는 불경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제 역시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예요. 여기엔 또 일자리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한때 콧대 높았던 강남 상권의 자존심이 늘어나는 공실과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점포 사업도 경기 부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는 그럭저럭 가게를 꾸려가다가 지원이 끊기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 자체가 유령상가로 변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한숨이 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복도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점포 앞에는 전기요금 독촉장이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도 방문했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늘 개강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나왔는데 문을 다 닫아가지고 약간 아쉽네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난 2016년 15억 원을 들여 경주 북부 상가시장에 조성한 청년 점포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점포 20곳 가운데 9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 점포들은 월세와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끊기자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없었고 정말 도망가듯이 딱 가버렸어요. 그나마 남은 점포는 낙후된 상권에 주차 시설도 없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거기 강경 뭐 여기 동경하고 저기 동경하고 이러시면서 올 텐데 너무 비어 있는 가게도 많고 이제 상권이 좁다 보니까. 경주 청년몰은 석 달째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가 끊길 위기입니다. 공용 관리비 문제로 기존 상인들과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비만 400만 원 놔두고 그래도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저한테 넣는 거 주니까 저도 답답한 거죠. 어떤 순간에 이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지난 2016년 274곳으로 시작한 청년몰 사업은 현재 전국에 202곳만 남았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안으로 청년 점포 248곳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청와대 청원글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유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유 후보자가 잇따르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불안정 성대 관절, 즉 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는데 십자인대 파열은 완치율이 90%에 이르고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면제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탓입니다. 2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와 이 기준에 따라서 면제 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감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었던 점은 유 후보자 본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갑질이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청문회에서 계속 문제 삼을 태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청문회 불패 기록도 깨겠다고 벼릅니다. 의원끼리 봐주기식 청문회 의원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서 정말 적격한 장관 후보자가 입각될 수 있는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교사였습니다. 통과 자신하시나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 같은데 그 배경을 조덕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장관 후보자가 비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는 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오늘은 꿈이 교사였다. 이 말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유은혜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당초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화하는 교육고무직법 제정안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2주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당시의 후유증이 여전히 유 후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사가 꿈이었다는 오늘 오전 해명에도 교사가 꿈이었다고 교사 될 실력 없는 사람들을 편법으로 정교사 만들려고 했나, 또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갈 성적이면 다른 대학 사범대는 갈 수 있었다. 교직이 있어도 중간에 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유 후보자의 말을 못 믿겠다는 반응들입니다. 교사가 꿈이었는데 왜 교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위선적인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유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어떤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먼저 약 5만 명의 장관 지명 철회 청와대 청원 동의를 촉발시킨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법안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논란은 학교 현장을 모른다 이런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피감기관의 사무실 입주 이 부분도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드렸는데요.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차남의 병역 면제 부분은 현재로선 의혹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완치율이 높고 병역 면제 수단으로 자주 쓰인다는 것일 뿐 유 후보자 차남이 실제로 악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법안은 뭐 조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2년 전에 발의됐다가 2주 만에 철회된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유 후보자 개인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현 정부 교육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나흘 전입니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분야 지지율은 경제 분야와 더불어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실천하려다 입시제도 혼선 등으로 문책성으로 인사가 된 건데요. 과연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유은혜 후보가 김상곤 장관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청와대 청원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비전문가라고 해서 교육을 꼭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청문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조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폭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복판에서는 짧은 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이 땅꺼짐이 발생한 가산동 주민들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도로 위로 15m 높이의 가로수가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가로수가 2개 차선을 가로막으면서 이 일대 교통이 30분 넘게 마비됐습니다. 도로로 쓰러졌었어요. 한 2m 한 50 정도에서 꺾여가지고. 그래서 완전 기역자로 꺾여 있었거든요. 구청 관계자는 병충해로 썩은 부위가 강한 바람과 폭우 탓에 부러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와 공원 경계가 구분이 안 되고 나무도 허리까지 잠겼습니다. 오후 1시까지 66.5mm의 장대비가 내린 부산 동래구 온천천이 범람하면서 연안교와 새병교 진입이 완전 통제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도로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한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난 서울 가산동의 아파트 주변에 파란 방수포가 깔렸습니다. 금천구청이 폭우에 대비해 수중 펌프 등을 설치하며 예방 작업을 마쳤는데도 굵어진 빗방울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저희들도 오늘 또 비가 온다니까 저희들 지금 숙소에서 잠을 자고 좀 불편해도 주민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 결과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세대는 113동 입주민 가운데 6가구뿐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현재 이 비구름은 중부 지역을 덮고 있고 밤사이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 또 비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국직성 호우가 예보된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저녁 6시 기준 기상청 레이더 영상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비구름띠가 영남과 전남 일부를 제외하고 한반도 전역을 거의 다 덮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집에 두고 와서 지금 쫄딱 젖었는데 솔직히 좀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좀 힘듭니다. 고비는 오늘 밤 사이입니다. 비구름이 중부 지역에 50에서 최대 150mm의 비를 쏟아부은 뒤 점차 남하하면서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최대 80mm의 비를 덧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서 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밤사이에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 충청, 전라도 등의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잇따른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 오니까 더위가 가셔서 시원해서 좋고 또 뭐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하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 그칠 전망으로 이후엔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성희롱 사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만들라고 부천시 공무원이 사주했다는 주장인데요. 무슨 일인지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출입문에 부천시의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는 노조 성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부천시 소속 A 과장이 진흥원 여직원에게 전화해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흥원 원장을 술에 취하게 해 성희롱 발언을 유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희롱을 유도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부천시는 한 해 100억 원 이상을 한국만화진흥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A 과장은 진흥원 각종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A 과장의 권유가 반복되자 이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음은 지난달 28일 열린 진흥원 긴급이사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부천시 다른 간부 공무원도 이사회에 참석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녹취를 하라고 한 얘기죠. 이제 그 원장이 그런 회의를 하죠. 녹취를 해라고 그러시겠습니다. 진흥원 원장은 지난달 부천시의 특별 감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10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앞에는 관광버스, 뒤에는 트럭. 이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 피해가 컸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화물트럭이 승용차를 덮칩니다. 앞서 있던 관광버스까지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체가 많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어제 낮 4시 50분쯤 경남 함안군 중부 내륙 고속도로 7원 분기점 근처에서 50살 A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벌초를 다녀오던 승용차 운전자 48살 B씨와 10살 난 아들이 숨졌습니다. 관광버스와 화물트럭 사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업무상 바빠가지고 4시간 자고 사고 지점에서 깜빡 졸았답니다. 지난 6월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도 대형 트럭 사이에 있던 승용차 2대가 추돌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시선이 먼 곳에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는 가급적 대형 차량과 근접해 운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트럭 운전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천의 한 공원길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경찰과 마주치자 가드레일을 부수며 후진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역주행했던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부수며 후진합니다. 꽝꽝 소리가 나길래 내가 이제 여기서 서갖고 이렇게 쳐다봤어. 네. 근데 검은 자가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네. 차로 뚝 절로 가니까 저거 다 부러졌어. 네. 어제 낮 5시 반쯤 인천 자유공원 순환도로에서 53살 김모 씨가 자동차를 몰고 역주행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던 SUV 차량은 순찰차와 마주치자 가드레일을 부수며 50m가량 도주했습니다. 차량이 역주행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교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올라가는 분들이 이제 신고를 112 신고로 차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김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기 있는 파라솔 갖고 저지해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내 몸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김 씨는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외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한 손엔 우산, 한 손엔 촛불을 들고 학부모 20여 명이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1년 만에 전교 59등, 121등에서 각각 문이과 1등으로 올라선 교무부장 쌍둥이 딸 내신 부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신고를 못하다 없앤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은 없앤 증거들 다 찾아내서 끝까지 이 부조리를 파헤쳐 주셨으면 2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가 1등이 밀려서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 대학의 진학의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녁 8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학부모들의 촛불 집회는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수서경찰서는 주말 동안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교육청 관계자를 시작으로 교장 등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쌍둥이 아빠 교무부장도 늦어도 다음 주엔 소환될 전망입니다. 일단 관계자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경찰은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면 휴대폰으로 시험지를 찍어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교무부장이 휴대폰 이미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이달 21일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되는데요. 이걸 골라내기 위해서 소득이나 부동산 내역 같은 정보를 정부가 열람합니다. 자, 그런데 장래와 병역 같은 아동수당과는 관련이 낮은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아동수당 신청 창구에 문의 전화가 속속 걸려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입니다.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 보호자와 가족 구성원의 각종 금융정보 제공과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일이 읽어보고 동의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런 걸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체크지. 이걸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많이 하죠. 하지만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병역과 출입국 기록, 심지어 화장 등의 가족 장래 정보까지 아동수당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기 위해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를 걸러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별히 많거나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을 조사해보니 서울 강남구는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고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순으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전국의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253만 명이며 이들 4개 구의 대상 아동은 이 가운데 8만여 명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번엔 개편된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형제, 자매,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비정규직과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튀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비정규직 강사로 20년간 일해온 권모 씨. 지난달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이 160만 원인데 건보료가 10분의 1인 16만 원이 나온 겁니다. 권 씨는 7월 건보료 개편으로 직장인 누나의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만 30살 이상 65살 미만은 소득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회사 지원이 없고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비슷한 소득의 정규직에 비해 본인 부담이 2배 이상입니다. 제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금액이라면 뭐 즐거운 마음으로 냈겠지만 이게 한도를 벗어나는 거라. 한 푼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내게 된 미취업자. 건보료 연체로 통장 압류까지 당했다는 실업자 등의 부담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 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산이나 자동차 이런 게 전혀 없고 소득도 100만 원 이하 없으신 분들은 실비보험료 13,100원 나가시고요. 자산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보료 개편 불똥이 애꿎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법의 노조였습니다. 현행법상 초중고 교사까지만 노조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을 맡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고 나면 교수들도 보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쟁의 행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은 17년 전 만들어졌지만 법의 테두리 밖을 맴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상 노조 설립은 초중등 교사만 가능하다며 번번이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교수 노조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여서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립대 교수는 물론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수도 근로 조건이 초중등 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선 소수지만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일반 교사와 교수의 차이를 두는 게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교사와 달리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도 가능하다며 초중등 교원과 다르게 취급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회는 2020년 3월 30일 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과 시간 강사 측이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8년째 힘겨루기를 해오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시간 강사에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역시 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 강사의 최대의 고민은 고용 불안입니다. 매 학기가 바뀌면 이제 다음 학기에 강의가 연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강사와 대학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시간 강사도 넣기로 했습니다. 또 4개월까지 토막났던 계약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 기간 중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 사직 제한을 하고요. 부체포 특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임용이 보장되면 방학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지난 55년간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점을 이번에 방학 중 임금 지급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간당 5만 원대인 강사료는 국립대 권고 수준인 8만 원대로 인상됩니다. 8만 명에 이르는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최소 3,400억 원이 듭니다.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은 난색이고 관련법 개정 전이라 정부도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협의안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9월 정기국회 개회 첫날 참여연대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유난히 많아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와 정부의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호소도 여야 합의도 소용없었던 규제개혁 입법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무분별한 규제 완화 입법이라며 반대 과제로 내세운 법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5법,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4가지입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인터넷 은행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체적인 은산분리 완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민주당 몇몇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참여연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저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틀 뒤 대통령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SNS에 이례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이견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대통령 실장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배경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신정훈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 실장이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SNS에서 언급한 건 처음으로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임 실장은 미국 동의 없이 시대사적인 전환을 이루는 건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는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일맥상통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금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안의 공감대가 한반도 평화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오늘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가짜 화장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제조업체도 성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화장품들이 인터넷과 거리 매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품 가격보다 너무 싸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역 매대에서 평소 쓰던 고가 수입 화장품을 반값에 구입했다는 A씨. 집으로 와 포장을 뜯어보니 가짜였습니다. 집에 있던 진짜하고 대소를 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글자도 조금 틀린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굵기도 다르고 예, 굵기도 다르고 안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틈이 생겼어요. 아, 가장자리가 조금 예, 울퉁불퉁. 예. 이처럼 가짜 위조 화장품을 구매했다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고가에 팔리는 한 유명 향수. 가격이 어떻게 돼요? 100ml는 17,800원. 거리 매장에서도 파는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얼마예요? 100ml 9만 원, 100ml. 왜 이렇게 싸요? 인터넷엔 50%에서 70% 할인 판매되는 고가 유명 화장품이 넘쳐나고 누구나 유명 향수, 화장품을 모방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원액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하고 그거 하고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향을 보시면 되네요. 위조 화장품은 향과 색깔, 용기 등이 진품과 비슷해 일반 소비자는 잘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향기로는 구별하기가 힘드니 스프링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건 네. 가품인데 진품 향수는 모든 브랜드가 거의 투명하게 노즐을 만들어요. 뚜껑 부분도 굉장히 투명도가 되게 높은데 가품의 경우에는 불투명하고 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심지어. 네. 업계에서도 구별하기 힘든 가품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디서 구매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화장품 상당수는 중국에서 대량 생산돼 국내에 유통되는데 대부분 제품 생산 원가가 10위안, 우리 돈 1,600원 수준이지만 국내에서는 수십 배 비싸게 팔립니다. 더욱이 지난 3월 적발된 위조 향수에는 발암 물질이 발견되는 등 가짜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정품업체는 저질 가품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위조 화장품이 유통되는 거는 화장품 업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업체에서는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 담당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곳곳에서는 가짜 상품이 버젓이 거래됩니다.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판매자 계정을 없애는 수준의 조치만 취할 뿐입니다. 저희한테 피해 사실을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판매자의 아이디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관세청, 경찰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단속하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식 매장 외에 인터넷 매장 구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50% 저렴하거나 뭐 그 이상 더 저렴하면 무조건 좀 한 번은 가품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가 공개됐습니다. 이 발사체가 다음 달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기술로 달 탐사에 나서는 날이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엄청난 굉음 속에서 모든 걸 녹여버릴 듯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2010년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발사체의 연소 시험 모습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위성 발사체로 우주 세상을 연다는 뜻에서 순우리말, 누리로 명명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5개 중 맨 아래 1단에 4개, 중간에 2단에 1개가 장착됩니다. 맨 위에 3단에는 7톤짜리 엔진이 탑재돼 총 3단으로 구성됩니다. 1.5톤급 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시험 발사에 이어 2021년 2월에 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쏠 수가 있고 외국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성 서비스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상 관측 위성 천리안 2A호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36,000km 고도의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가 높고 영상 전달 속도는 18배나 빠릅니다. 오는 12월 남미 기아나 꾸루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정지궤도 위성의 국내 독자 개발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그 탐사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의 시험 발사가 성공하고 천리안 2A호도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우리 기술로 나서는 달 탐사가 한층 탄력을 얻게 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한국 최초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그것도 2차례나 기록한 최초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세라면 당연히 앞으로를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새 앨범으로 또다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러브 유얼셀프 전 티어로 1위를 차지한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오늘 1위도 대박. 남은 활동도 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미국 빌보드 뉴스는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얼셀프 결 앤서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안에 빌보드 200 1위에 2차례 오른 아티스트는 2014년 영국 그룹 원디렉션 이후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기록적입니다. 페이크 러브가 유튜브 조회수 3억을 넘어서면서 방탄소년단은 3억 조회수 뮤직비디오만 총 6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빌보드는 지난 7월 21세기 가장 훌륭한 뮤직비디오 100선을 발표했는데 피땀 눈물이 67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순위에선 2012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싸이 강남스타일이 그보다 앞선 12위. 소녀시대의 진은 92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200년 역사를 지닌 브라질 국립박물관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때 포르투갈 왕실의 궁전으로 사용된 건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 2천만 점이 잿더미가 될 위기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럽 양식의 대형 목조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거셉니다. 불이 난 곳은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라질 국립박물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장품 2천만 점 대부분이 소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Esse é o maior museu de história natural, né, da América Latina, praticamente. São 200 anos, que o museu existe. 1818년 건립돼 식민지 시절 포르투갈 왕실 궁전으로도 사용된 이 박물관은 남미 고대와 그리스 유물, 이집트 미라 등을 소장한 미주 대륙 최대 박물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미주에서 가장 오래된 12,000년 전 인류의 해골이 유명합니다. Todo acervo história do meu país virando cinza. Isso aí não tem preço, entendeu? Não tem preço. Tô arrasada e 불이 나자 20개 소방서 소방관 80여 명이 출동했지만 소화전이 작동되지 않아 인근 호수에 물을 길어오는 바람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역사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사라지게 될지 측정할 수조차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백살 노인이 슬리퍼 차림으로 양로원 창문을 넘어서 탈출합니다. 노인은 돈가방을 손에 넣었다가 갱단에게 쫓기게 되죠. 1000만 부가 팔려서 영화로도 나온 스웨덴 소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은 이렇게 백살 노인의 모험을 유쾌한 허풍으로 풀어냅니다. 영화에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Inte alla förunnat, som sagt. Ja, jag vet aldrig. Det kommer en dag imorgon också.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65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몇 살이 넘어야 노인인지를 물었습니다. 60%가 70살 이상이라고 답했고 75 이상이 15%, 80 이상도 12%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대를 노인이라고 했다간 눈총을 맞는 세상이 온 겁니다.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여야 4당 대표 선출이 마무리되자 우리 언론이 일제히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 정치 무대 전면에 섰던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인 4당 대표들에겐 당연히 달갑지 않은 호칭일 겁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세대 교체라고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개혁 의지를 실천해서 올드보이가 아닌 골드보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대표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세대를 키울 의지도 체제도 없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40살 미만 의원은 딱 3명, 그나마 지역구는 단 1명뿐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 노동당은 41살에 블레어를 내세워 1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고 보수당은 39살 이 캐머런을 당수로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유럽엔 30, 40대 국가 지도자가 잇따라 등장해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변화에 목말라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미래가 안 보인다며 답답해하는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이제 남의 얘기처럼 흘려들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9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고인물 한국 정치였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데요. 밤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은 50에서 100mm, 특히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과 그 밖의 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가을색이 한층 더 짙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안팎으로 부쩍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밤사이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